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결단과 무관하게 사법기관 판결에 따라 당원 활동을 제한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사령탑으로 당내 최연소 김용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첫 일성으론 당과 대통령을 확실히 분리하고 대통령이 사적으로 당을 점거하지 못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통 관계 3대 원칙을 당원 당규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자진 탈당 권고 같은 구체적인 요구가 제시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만나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는 계획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당적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당 내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선거회의 공개 발언에서도 자진 탈당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 및 계엄에 대한 당의 책임 표명과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제안합니다. 탈당을 넘어서서 강제로 내보내는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계엄과 탄핵으로 대통령을 잃었고 대선 승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정관계 정립 같은 공언은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건 김문수 후보의 의지인데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판단과 의지에 따를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어떤 의견을 내거나 그럴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김용태 비대위의 첫 시작은 전통 지지층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타협을 보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결국 김문수 후보 입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탈당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탈당 여부를 자신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한 공개 발언과는 간극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리를 지켜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가 최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금 당에 나가시면 완전히 선거가 안 된다, 자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탈당은 안 된다고 만류하며 당적을 유지해달라고도 부탁했던 겁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알겠다고 답하면서도 당적 유지 여부는 김 후보의 판단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말을 덧붙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요청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게 복수의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해당 통화는 국민의힘 내 후보 교체 시도 사태가 일단락된 뒤, 그러니까 김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에 성사됐습니다. 이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당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했는데 김 후보는 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선 탈당할 맛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명확한 입장이 뭐냐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YTN의 보도 내용에 윤 전 대통령과 소통은 있었지만 탈당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말만 나누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선을 앞둔 거대 양당 간 상호 비판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당시킬 수 없을 거라며 내란 민낯을 숨기지 못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문제를 고리로 김문수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된 건 윤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끊어낼 리가 만무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위장을 해도 극우, 내란, 기득권 세력의 민낯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1호 당원에게 탈당을 구걸하지 말고 당무 우선권을 가진 김 후보가 직접 나서 제명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후보 대 윤 전 대통령 전광훈 목사 간 대결이라며 내란 세력 심판 구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된 인사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자유통일당에서 총선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다고 꼬집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지휘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의 인선을 뒤늦게 취소한 데에도 제정신이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계엄 사과는 역시나 윤석열식 개사과였습니다. 국민의힘 쿠데타 정당의 DNA를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청년층 고용률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들며 직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았던 김 후보의 무능 때문이라며 경제 무능 프레임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반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기치로 한 핵심 공약을 내세워 이재명 후보가 민생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유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을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각종 법안도 방탄용 셀프 면죄 5대 악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개정안 처리에 나선 걸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 대법원 선고를 받은 법조항을 콕 집어 바꾸려는 건 독재자의 모습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겁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독재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더해 예정에 없던 긴급 회견까지 자초해 민주당이 이 후보 범죄를 지우는 셀프 면죄 5대 악법 추진에 나섰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을 겨냥한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대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의 대이재명 비판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죄에 반성은커녕 사법부를 향한 복수에 나섰다며 여론전을 본격화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범죄자 이재명 세력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살해하고 헌법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를 파괴하고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한마디로 독재 왕국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처럼 민주당 행보를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부각하는 건 이를 바라보는 여론 시선이 곱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무당층의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되는데 정권 심판론을 극복할 수 있을진 미지수란 지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선거 초반 영남권을 집중 공략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전통 지지 기반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통합 행보의 일환인데 이 후보는 모두가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라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TK와 PK 등 당의 험지부터 공략했던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부터 호남을 찾았습니다. 경남 하동 화기장터에선 광주와 대구 청년들과 만나 영호남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라며 국민의힘 심판론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나눠서 왜 싸웁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지난달 담양군수 보궐선거 패배를 두고는 몸엔 좋지만 쓴 약이었다며 지지층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자식이니까 위기 국면이니까 총력을 다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에겐 직접 민주당 입당을 제안하며 외연 확장에도 주력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남 광양과 순천, 목포를 잇따라 방문하며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아 초등교육 국가 책임 강화,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 등 교육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대선은 안정적 승리가 목표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압도적 승리 전망엔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양자 또는 3자 대결 격차는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 간 접전 양상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동서횡단 행보로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통합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 내일은 전북을 찾아 이틀 연속 핫반 민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YTN 홍보의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엔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며 사실상 탄핵 반대 입장을 거듭 내놨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사흘간 영남권을 누비다 서울로 올라온 김문수 후보. 당 중앙선대위 회의 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명확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는데 김 후보는 젊은 시절 계엄을 겪었던 경험을 빗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역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비상대권이라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그랬듯 비상계엄 사태에도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을 거라며 지방을 돌아보니 비상계엄 사태가 경기가 어려워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에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헌법재판관 8대0 만장일치 선고를 독재에 빗대 사실상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취지로 비판한 겁니다.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매우 위험하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보수 텃밭 다지기에 주력했던 김 후보는 서울 신도림역 아침 출근길 인사로 수도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AI와 기업을 주제로 한 조찬 강연회와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와의 오찬으로 경제 외교 정책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북한 핵 문제,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다. 김 후보는 내일 경기 남부와 대전 천안을 찾아 수도권과 중원 민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서울 교대를 찾았고 또 선생님들을 잇따라 만나며 교사들의 표심을 얻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엔 큰 영향이 없을 거라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을 고쳤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부르며 완주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대 공약에 교권 보호 정책을 포함했던 이준석 후보. 스승의 날에도 관련 행보에 나섰습니다.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학식 먹기 캠페인 장소로 서울 교대를 선택해 예비 교사들과 함께 고민을 나눴습니다.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육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넘어오는 것을 하나의 포퓰리즘 중에 하나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특히 교권을 다시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학부모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을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교사를 향해 허위 신고를 반복하는 경우 무고로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불거진 윤석열 전 대통령 자진 탈당 문제에는 표심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며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너무 시점이 늦은 데다 마지못해 하는 느낌을 줄 거란 건데 반성 없는 모습에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거라고 비판하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고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징역형 수용자 노역을 단순 작업이 아닌 고강도,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교권 관련 일정을 마친 이준석 후보는 중원 민심을 잡기 위해 충남으로 내려가 학식 먹기 캠페인과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접대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라며 아직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의혹의 당사자인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 접대 의혹 제기 하루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이로 인해 의혹의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 담당 부서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의혹과 관련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강하게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만큼 이미 감사에 착수했거나 필요성을 검토 중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앙지법 내부적으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만약 감사를 거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근거 자료가 나온다면 재판 사무분담 책임자인 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 내란 사건 재판들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주쯤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제19 감싸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제기된 의혹에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는 중앙지법 발표를 두고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기대해 지귀현 판사의 재판 배제와 자체 감찰을 요구했던 건데 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한 만큼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직선거운동 나흘째였습니다. 각 후보들은 호남과 수도권에서 특히 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교육 공약들을 쏟아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정치권을 흔든 이슈가 어제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논란이었습니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인데 후보는 설득하셨나요? 제가 비대위원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언론에 많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당은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제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또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김문수 후보가 시간차를 두고 기자들 앞에 섰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탈당을 공개적으로 권고를 했고 김 후보는 스스로 판단한 문제다라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먼저 장성호 공보부단장님. 네.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금은 선거 국면이고 지난 후보 교체 막당 드라마 우리 국민의힘이 큰 당원과 국민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 못 차렸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힘한테 왔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유 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당을 개혁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김용태 당내 최연소 35세 비대위원장을 오늘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후보 교체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것들을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서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후보는 각각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정 분리라는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당정을 분리하고 그리고 사당 정치를 금지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이런 것이 비대위원장 취임의 일성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당의 그동안에 침체된 것을 다시 세우는 개혁을 주도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탈당 문제라든가 탄핵에 대한 대통령의 탈당과 그리고 헌재 탄핵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비대위원장이 할 몫이고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은 보수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이재명 민주당과 싸워야 돼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적인 아젠다를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마찬가지로 정당 개혁에 메스를 대서 기존에 있던 인물을 구태정치라고 매도를 하면 선거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모습 저는 당을 바로 세우는 것은 비대위원장이 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정권을 다시 세워서 미래로 가는 그런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전략적인 투트랙이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공개적으로 탈당을 권유했고 김문수 후보는 그건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글쎄요. 이거를 정말 전략적 투트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거나 아니면 밖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당내에 불협화음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모든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김문수 후보와 또 당의 비대위원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마주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다.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사실은 저는 그 50점짜리라고 봅니다. 자진 탈당을 권유할 것이 아니라 당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로 출당 제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최대한 양보했을 때 출당을 권고하는 것까지로 저는 입장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조차도 김문수 후보와 사전에 교감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것은 갈등의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갈등이 몇 번 더 지속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지명을 또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제까지 국민의힘에서 정상적으로 선출을 통해서 뽑힌 당대표 또는 선출되지 않았지만 당대표의 사퇴 이후에 그 공백을 메꾸려고 했던 비대위원장들이 결국 많은 경우에 쫓겨나갔던 그런 그 전례를 저희가 최근에 2, 3년 사이에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후보를 비롯해서 한동훈 전 당 대표까지 여러 차례 그런 부분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호기롭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후보 사이의 불협화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틀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 때 뭐라고 했냐면 이 탈당 관련해 가지고 윤 전 대통령 탈당 관련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 입으로 상식에 맞는 말씀을 드릴 것이다. 자기가 이제 지명자를 뗀 다음에 근데 오늘 그래도 이제 말이 달라졌단 말, 그 두 사람의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NCND 애매모호한 그것이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지금 급박하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친윤이든 친윤이 아니든 비윤이든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보수 단일화, 보수 지지 세력이 모두가 빅텐트로 해서 반 이재명에 대응하는 그런 빅텐트를 만드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비상계엄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에만 해도 당이 정말 국민적으로 걱정도 많이 끼쳐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 후보 교체라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볼 때 당원들이 특히 PK, TK 여기에 당원들이 상당히 지금 이탈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PK, TK 지역이었고 마찬가지로 그 틈새를 이재명 후보도 달려가서 그 틈새를 노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트랙으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향점은 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탈당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당원들까지 이제 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그 YTN 취재에 따르면은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탈당하면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그러면서 자리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탈당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탈당을 만료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게 지금 오늘 YTN의 단독 보도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그 김문수 후보의 지금의 입장과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은 지금 이 전적으로 이 탈당과 잔류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 본인이 관여할 부분은 없다. 지금 이런 스탠스인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보면 김문수 비대위원장 아니 김문수 후보가 본인에게 자리를 지켜달라, 지금 탈당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중적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다른 뭐 방송사의 단독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다고 합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면 기꺼이 탈당하겠다. 하지만 탈당하면 지지자가 빠져나갈 것이 우려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결정해 주시오라고 오히려 공을 다시 김문수 후보 쪽에다가 넘기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지 못하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애매모호함, 이 애매모호함이라는 것이 당내의 전열을 정비하는 데는 일정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다고 하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특히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 과연 이런 애매모호함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가 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하는 사과의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메시지가 진정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적 출당, 제명 이 부분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사과한 것은 진정성으로 평가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저런 이제 충고라고 생각하면 고맙지만 충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정 분열을 노린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 대한 사과라든가 잘못된 것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과거 정권 같으면 선거를 앞두고 큰 선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서
대통령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포스트에도 당을 작게 쓰고 그리고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탈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도 국민의힘 출신이고 국민의힘 1호당이었고 국민의힘을 여전히 보수정당으로서 사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는 정당이라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비대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대통령의 탈당을 권유한다고 한 것은 어떤 시그널이 지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고 이번 일요일 날 TV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TV토론에서까지 정책 토론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것이 토론의 주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전원이지만 관계자의 발언이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뭐 100% 사실이라고는 뭐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저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표현들 그리고 우리 언론에 취재한 부분들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만이 일요일 날 TV 토론부터 해서 정책으로서 그리고 어떤 명분으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두 분 사이에 통화가 있었던 건 오늘 김재원 비서실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두 분 사이에 말이 다르다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가 두 분 통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최종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비서실장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탈당을 만류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입장을 냈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단독 기사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윤 전 대통령이 아까 이제 어느 방송사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당이 원하면 탈당하겠다라는 이제 그 단독 기사였다고 하면은 저희 기사에서는 당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다 이제 비슷비슷한 그 기사들이 나와서 말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원장 상임 정국위를 통해서 오늘 몇 시간 전에 당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권유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에서는 탈당을 권유했고 후보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이 공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내가 알겠습니다. 탈당을 했을 때 우리 보수정당이 더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탈당을 했을 때 지지층이 나를 따라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국민의힘을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송한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는 저는 입장이 같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YTN의 보도에 의한 것처럼 당의 잔류를 해주십사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과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나가고 언제든지 나갈 수는 있지만 나가는 것이 과연 당에 내가 탈당하면 지지자들이 빠져나갈 텐데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있다면 사실상 두 분의 입장은 같은 거죠. 다만 다른 입장이 있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지금은 다르게 나온 것이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것인지 저는 결론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비대위원장을 과거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상처뿐인 영광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탄핵 국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든 국면을 겪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과거처럼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린다든가 그런 구태는 김문수 후보의 과거의 정치 역정을 보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그대로 잘 굴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서 두 분이 이제 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요 발언 듣고 계속 이제 그 주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포함해 무엇이든 후보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김문수 후보에게 공을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덕에 장관도 해보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을 끊어낼리 만무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탈당, 출당 얘기로 어그로 끌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나 하기 바랍니다. 들으신 대로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낼리 만무하다. 내란 사과나 하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윤 전 대통령 탈당을 안 했을 경우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킬 가능성은 있습니까? 권고라는 것은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워딩 그대로 하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탄핵국민 선제 앞에서 모였던 많은 당원 동지들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들, 시민들 결집된 것이 상당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 힘을, 그 결집된 힘을 아프게 지금 시작하는 보궐선거인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지 않으면 이 나라가 민주당의 일극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을 이기고 국민의힘이 다시 재집권해서 일극체제를 막을 어떤 의무가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것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윤 전 대통령이 이 안을 수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또 다른 절차를 고민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건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을 권고한 것, 거기가 최대치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더 이상의 조치는 없을 것이다, 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취임을 했습니다만 비대위의 구성이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비대위 구성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소위 김문수 후보 강제적인 교체 그 파동을 주도했던 그 세력들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큰 세력이 권성동 원내대표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친윤 비대위 차이의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도 반대를 유일하게 했던 사람이 김용태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렇다면 그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 비대위 구성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비대위원장 마음대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미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너무나 화석화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두 분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어쨌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절연을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게 내부 통합이냐 이제 외연 확장이냐 이제 그 문제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탈당은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면 도움이 된다면 탈당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고 그것에 맞춰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주 전선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이기기 위해서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보수가 분열해서 패배를 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수가 분열하면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한테 이길 수가 없는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국민 그리고 당원들이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당원들한테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당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당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의를 앞두고 소위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19일 동안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하면서 단일대우로 가는 모습을 찾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지금 임무고 역할이고 그리고 당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해도 표심에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왜냐? 너무 시점이 늦었고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이준석 그 후보의 말이 정말 저는 맞다고 보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출근길 인사를 갔다가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그 봉변을 좀 당했습니다. 많은 그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왜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느냐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해결을 하고 가야 지금 당내에서 이번 최종 경선에까지 올라갔었던 한동훈 후보를 끌어들일 수 있다. 한동훈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한동훈 전 그 후보 같은 경우에 가장 첫 번째로 그 어떤 전제 조건, 비대위의 선대위에 참여의 전제 조건을 삼았던 것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 관계를 완벽하게 절연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당내에 있는 친윤계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 이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 분열상을 수습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건 뭐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이 선대위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을 지휘했던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이 인선됐다가 뒤늦게 이제 취소되는 일이 있었고, 세 번째 인물 장해찬 전 최고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계엄 탄핵 국면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이제 옹호했던 인물이죠. 오늘 국민의힘에 복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다시 윤어게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글쎄, 상징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은 뭐 친윤이든 비윤이든 반윤이든 모두가 다 한 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과거지향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권력한테 쏘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도 레임덕이라는 것이 집권 3년 되면 레임덕이 나타나서 차기 권력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몰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과거 권력이 됐기 때문에 권력의 특성을 보더라도 물론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 헌재에서 대변인도 하고 그리고 변호인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난 입장이고,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물론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국민의힘은 김문수 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정말 뭐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무슨 범죄 혐의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변호에 참여한 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다, 귀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은 과거의 구태 정치에 젖은 뭐 예를 들어서 개파 정치죠. 친이 친박, 그리고 친노, 비노, 반노, 뭐 친명, 반명, 비명, 이런 식으로 그런 산술적인 어떤 워딩에 익숙한 우리 어떤 그 사회의 딱지 붙이기, 그거의 일환이고,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태적인 시각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선대위는 후보 중심으로 해서 뭐 모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근데 뭐 모이더라도 이게 이제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근데 이 문제랑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원팀을 구성하는 것에는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 경합을 치루었던 그런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는 뭐 참여할 수 있죠. 그것은 원팀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석동현 변호사를 영입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옹호했고 또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 이런 분을 비판적으로 원팀이라는 이름 아래서 무조건적으로 포용한다면 그럼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출당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도움이 된다면 이제는 과거를 잊고 그냥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건 아닐까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뿐만 아니라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 이분이 지난 5.18 내일 이번 주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45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45년 전에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이 뭐 했습니까? 특전사령관으로서 광주에서 많은 시민들의 그 피와 그 피를 흘리게 만든 그 희생의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 팀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선대위에 다 영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석동현 변호사는 또 자유통일당의 비례 2번으로 출마하셨던 분 아닙니까? 지금 석동현 변호사를 영입한 게 혹시나 자유통일당과의 어떤 연대 연합을 목전에 두고 이 사전에 메신저로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저희가 가져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이제 좋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그러면 자료습니까? 과거에 지난 총선 때 완전히 비명 학살, 비명 행사 그런 분들 다 지금 해서 선대위에서 국민통합과 관련된 무슨 위원장 여러 가지 다 해서 선대위에 포진을 시키고 심지어 보수 책사라고는 윤여준 전 장관 물론 2번의 책사를 실패를 한 분이지만 그런 분들 보수 인사를 대거 포연하고 그리고 최근에 탈당한 국회의원을 지금 뭐 전화도 하고 뭐 다음 주에 지지 선언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은 그러면 올바른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왔다가 보수정당으로 왔다가 다시 또 돌아간 김부겸 전 뭐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적을 이탈하면서까지 현란하게 왔다 갔다 한 분들은 그리고 그 당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를 보면은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이 정치에서 제대로 돼서 평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정치의 모습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은 국민들만 머리 아프고 피곤하니까 정치권에 맡겨져서 나중에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하면 된다고 봅니다. 두 분 충분히 이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하와이에 간 홍준표 전 시장 이야기인데요. 대선 전국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0년 전에 내가 민주당에 갔더라면 이라는 글을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청년의 꿈이라는 그 지지자들의 이제 사이트가 있죠. 여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따라서 꼬만 민주당에 갔더라면 의리, 도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에서 가슴앓이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글을 올려서 오늘 또 논란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김대식 의원을 하와이로 파견한다고 그러죠? 뭐 가서 설득을 하겠다고 하고 김대중은 뭐 경선 과정에서 캠프의 좌장 맡으면서 경선을 지휘를 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측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계를 은퇴하고 탈당을 하고 하와이로 가신 분이 다시 친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대표를 2번이나 하고 대구 직전에는 대구시장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가슴이 어떨까? 우리 당원들의 가슴이 어떨까? 찢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물론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저도 정치인으로서 사장님 여러 가지 한국 정치에 큰 기여를 했고 거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이 당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저렇게 당을 비판을 할까? 본인이 당대표를 뭐 2번이나 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금까지 30년 동안 정치를 해온 그런 정당이고 애증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원로로서 이제는 당이 앞으로 잘 쇄신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덕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임선대위원장직까지 그 제안을 거절하고 하와이로 갔기 때문에 아무리 비서실장이었던 김대식 의원이 가서 설득한다고 모르겠습니다. 그 설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홍 전 시장을 초대 총리로 고려하고 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이거 진실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그 얘기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에서는 일단 제안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알기로는 뭐 홍준표 시장께서도 이런 거는 뭐 선거 때 나오는 얘기들이지 실제 그런 상황들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본인이 은퇴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이지 다시 선거가 끝나면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어떤 직위나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역할, 정치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의 과거에 국민의힘에 몸담았다가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박하게 평가하시고 비판하시면서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애정 어린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예. 여전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번에 그 홍준표 시장께서 오죽하셨으면 이렇게 그 탈당하고 외국으로 나가 계시고 또 외국에 나가셔서도 여전히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좀 아끼지 않고 하시는가라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 애정 공세로 이렇게 읍소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분의 정말 진의가 무엇인지를 받아들여서 예. 그 부분에 맞게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탈당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하고 이제 미국에 가셨는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NBS 여론조사를 한번 볼 텐데요. 오늘 화면 보면서 말씀 나누죠. 대통령 후보 지지도. 이번에는 뭐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재명 후보 역시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49%, 김문수 27, 이준석 7, 황교안 1 이렇게 됐는데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조금 오르지 않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보실까요? 네, 대선 구도 인식 추이. 그동안에 이제 변화 모습인데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57, 정권 재창출돼야 된다 32,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는 57%는 지난 1월 2주차 이후에 가장 지금 높은 수치고요. 다음 장이요. 정당 지지도 추이도요. 민주당이 42, 국민의힘 28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지금 NBS 여론조사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뭐 지지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은 선거 등록 당일날 아슬아슬하게 후보자가 결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후보 등록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첫날 프랜카드도 못 달고 유세차도 거의 없었고 아슬아슬하게 다른 지역도 있지만 못 달고 출발하고 역사상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 그 실망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초반에 상당히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그것을 수습해가는 과정에 있고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총력적으로 선대위를 꾸려서 이제는 아주 급하지만 선거 공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상화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해서 일정 부분 이제는 선거운동이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 지지율은 그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은 개혁대로 하고 후보는 국가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번 선거의 구도와 의미 그것을 유권자들이 한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 견제 심리가 발동을 해서 보수정당 후보가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중도층한테 호소력이 먹힐 경우 저는 지지율은 어느 순간 바뀔 수도 있고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오를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보셨고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일단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나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조사들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뭐 이런 그 큰 추세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지금 진행이 흘러가고 여론이 흘러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런 것들은 예견된 결과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보였던 그 비민주성, 반민주성에 대한 후보 선출 과정, 그리고 후보 선출 이후에 선출된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사실상의 후보 교체라고 얘기하지만 후보 강탈 사건이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원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금 선거운동이 한 4일쯤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번 조기 대선이 어떤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마치 그냥 반 이재명만 외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패한 윤석열 정권의 3년을 평가하는 선거이기도 하고 또 이번 그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위법성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기까지 된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일반 유권자들의 눈에도 그대로 여실히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의 추이가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국민의힘의 어떤 대오각성, 반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촉구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여론조사 그래픽이 남은 게 하나 있죠? 하나 더 있죠?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텐데요.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그래프인데요. 이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이준석 후보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적용이 되는데 일단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이준석 후보의 지지 표심이 김문수로 간다 55, 이재명으로 간다 30, 아무데로 안 간다 13이고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이준석 후보로 간다. 김문수 후보 지지표가 64. 이재명으로 9. 아무데도 안 간다.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 대체로 이 단일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들 읽는 분들이 읽더라고요. 지금 뭐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은 산술적이고 아직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거 방식, 선거운동의 어떤 진행 방향, 구도적인 변화, 그리고 이슈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인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 약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서서히 관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중반 25일 전후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를 찍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지난번처럼 보수가 다 분열이 되면 질 텐데 그러면 과연 합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나와서 선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대세론이 작동하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에 보수 두 후보 중에서 김문수 후보냐 이준석 후보냐일 때 어떤 이거에 대해서 대세가 흐르는 쪽으로 사표 방지가 있기 때문에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에는 단일화될 것이다. 현재로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시간이 갈수록 김문수 후보한테 올 가능성이 일단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그럼 이준석 후보가 10% 이하를 얻으면 보존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끌어안아서 같이 가자고 할 것인가 그런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고 저는 결국은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하지만 단호하죠. 결국은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뭐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너무 지금 드시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지금 절대로 단일화는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것 좀 보기 민망한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요.
어차피 완주에서 10%를 못 받아가지고 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나, 중간에 포기해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라면 명분 있게 싸우고 명분을 만들어서 차차기 또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의 장차적인 비전을 밑단을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단일화를 촉구하는 모습은 참 보기가 민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수가 만약에 선거에서 질 경우,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동훈 후보 지금 선거운동 돕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가 만약에 패배로 끝났다면 그 비판,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다음 대표 선거에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들어와서 산술적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고 했을 때 끝까지 거기서 버텼다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보수 분열의 책임이 비판이 상당히 가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장성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미국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을 해서 우리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여러 참가국과 관세 관련 양자 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손에 묵직한 서류철을 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양옆에 앉은 베트남과 태국 대표는 회의 시작 전 잠시라도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리어 대표에게 말을 겁니다. 무역 혁신과 다자무역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에이펙 회원국 통상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관심은 온통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쏠린 모양새입니다. Given the many challenges fac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very existence and the role of APEC has become increasingly evident.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18개 나라와 관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관련국들은 협상 진전을 위해 잠시라도 그리어 대표와 만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어 대표 참석이 확정되자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 참석자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한 나라도 여럿 있을 정도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도 정인교 본부장이 먼저 그리어 대표와 회동하고 내일은 안덕근 장관과도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2+2 회동 이후 진행 중인 관세 실무 협상의 중간 점검을 위한 고위급 접촉입니다. 이미 철강과 자동차 관세로 국내 관련 업계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고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25%에 이르는 상호 관세도 예고된 터라 중간 점검 성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측 요청으로 내일 우리 조선업 선두주자인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관계자가 그리어 대표와 단독 면담하는데 조선업에서의 한미 협력이 향후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짧게는 10여 분, 길어야 30분에 불과한 릴레이 양자회담으로 이곳 회의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우리를 비롯한 3가국들이 과연 어떤 성과물을 들고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약속한 대로 115%포인트 관세 인하에 이어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속속 풀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급소를 노린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선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내원고에서 전기차 모터용 희토류 연구자석을 만들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이곳을 비롯한 희토류 업체 3곳이 최근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4일 미국과 관세 전쟁 와중에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나온 뒤 처음입니다. 앞서 12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첫 관세 합의 이후에 나타난 변화로 풀이됩니다. 根据中美经贸高层会谈共识，中方相应调整有关关税和非关税对美反制措施。 중국 당국은 약속대로 115%포인트 관세 인하에 이어 비관세 보복 조치도
일시 중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기업 45곳에 대한 제재와 민간 군사,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치 등을 90일 유예하거나 중단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나 히토류의 해외 반출을 풀어줬다는 당국의 공식 언급은 없었습니다. 되려 범국가 차원의 회의를 열고 전략광물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战略矿产管控需从源头入手，加强开采、冶炼、加工、运输、制造、销售、出口全链条管控。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히토류는 첨단 기술 분야의 필수 자원입니다. 특히 미국 군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중국에 급소를 찔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90일 휴전 합의와 별개로 미국의 AI 반도체 기술 통제가 여전한 만큼 자원 무기를 활용한 중국의 희망 고문도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금리가 더 높아도 한도 때문에 저축은행에 맡기는 예금을 쪼개야 했는데요. 이런 고객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는 현재 5천만 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적용해온 이 한도가 24년 만에 2배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는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가 돼도 예금 1억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 규모나 국민 자산이 2001년보다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보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또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이용하더라도 혹시 모를 부실 위험에 보호 한도로 예금을 쪼개야 했던 불편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한도가 느는 만큼 시중은행에 맡겨둔 자금이 이금융권으로 대거 빠져나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큰 연말 연초가 아닌 9월부터 한도를 올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금 이동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연말 연초는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점, 또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자금 쏠림 외에도 예금 보험 요율 인상도 문제로 꼽힙니다. 은행이 내야 할 보험료가 늘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를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망했을 때 사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기존의 5천만 원보다는 1억 원이 되면 더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을 프라이싱해서 요율을 매기는 건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보험의 원리상 당연히 요금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새로운 예금보험 요율을 산정한 뒤 2028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다음 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아파트값이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꿈틀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도 1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세종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서 6개월 연속 하락했던 세종 아파트값은 지난달 둘째 주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달 넷째 주엔 4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가 둔화했다가 이번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5주 연속 상승세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종의 경우 선거철마다 집값이 들썩이다 보니 이전 기대감이 사그라들면 시장이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막연한 기대감으로 섣불리 매수에 나서는 것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막상 선거 후에 시행이 되지 않으면 가격 상승폭이 큰 만큼 하락폭도 커지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단기적인 그런 접근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서 지양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1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초가 0.23%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어 송파, 마포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은 7주째 이어온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습니다. YTN 휴두입니다. 경찰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의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수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의 지인인 B씨도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측이 임신 공갈 협박 고소 사건과 관련해 선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사인 손앤풋볼 리미티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손흥민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년 동안 3만 번 넘게 허위 112 신고를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검거된 당일에도 수십 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해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수만 차례에 걸쳐 112에 장난 전화를 하거나 허위 신고를 반복해온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2일 경찰은 6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주거지에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3만 2천 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혼잣말을 반복하다 끊거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당일에도 50차례 정도 허위 신고를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2차례 벌금형 처분을 내렸지만 불필요한 전화가 계속돼 결국 A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들고 건물을 향해 계속 물을 뿌립니다. 새벽 5시 10분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리튬 배터리 창고에서 불이 나 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3개 모두 불에 타고 리튬 배터리 2톤이 소실됐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소방차와 경찰차 여러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낮 1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동에 있는 분당대진고 다목적 건물에 있는 급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급식실 안에 있던 조리원 등 11명이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급식 조리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5월 들어 비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올여름 역시 예상하기 힘든 호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 호우는 예측하기가 더욱 힘들어서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큰 역할을 하는데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듯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장대비.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를 극한호우라 합니다. 극한호우는 지난해 군산, 서천, 진도,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무려 16차례나 기록됐습니다. 수백 년에 한 번 내릴 법한 호우 빈도였는데 산사태, 범람,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는 장마 기간뿐 아니라 폭염 기간에도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름철에 강수의 휴지기, 즉 폭염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차 강수기보다도 더 강한 강수량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름철 내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일상적인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빈발하는 극한호우를 예측하는 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보에 필요한 관측 자료 정확도에 한계가 있는 데다 기후변화로 자연현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수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늘부터 극한호우 상황 때 위기 지역에 직접 발송하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발생 양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수시간 전에 예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라는 부분이 현재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CBS라고 하는 재난 호우 문자를 같이 병행을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시간당 50mm의 호우가 내리면서 3시간 동안 90mm를 넘는 강수량이 기록되거나 1시간에 72mm까지 비가 내리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에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과 경북, 전남까지 시행했습니다. 기상청은 제도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있는 지역에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는다면 침수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지하차도나 지하주차장 등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엔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상청은 태풍 강도 체계를 기존 중, 강, 초강력에서 5단계의 숫자 체계로 바꾸고 폭염 영향 예보도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보통은 학생들이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는 날인데 사제 간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학교가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승의 날 아침, 분홍색 옷을 맞춰 입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맞이합니다. 선생님이 참 많이 좋아해, 얘들아 사랑해 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계시죠. 평소에는 입 밖으로 내지 않던 말들, 서로 쑥스럽지만 오늘만은 진심이 담긴 인사를 전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한 버스킹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통기타 반주에 맞춰서 열창하는 교감 선생님, 그리고 신나는 댄스 음악에 맞춰서 아이돌 그룹으로 변신한 선생님까지. 학생들은 동영상으로 이 모습들을 담아내며 어느 때보다 큰 박수로 화답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학생들은 스승의 은혜를 부르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과 존경은 쌍방이다.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유라고 하는데요. 사랑이 꽃피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따뜻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얘들아 사랑해. 너희들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안녕. 사랑합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이번에는 카타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국빈 만찬에 앞서서 인사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두 번째 만남인 만큼 정 회장의 민간 외교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카타르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만찬장.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는 사람은 바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입니다. 약 15초간 선체로 이야기를 나눈 정 회장은 셰이크 타밈 군주와도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셰이크 타밈 군주의 정식 초청으로 만찬에 참석한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5박 6일간 머물며 당선인 신분이던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각별한 친분 관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방한한 트럼프 주니어가 국내 기업인들을 만난 것도 정용진 회장의 초청과 주선으로 가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눈에 띄는 협력 관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두 가문의 친밀한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3국 출장지에서 이제 만났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트럼프 이제 일가와 그리고 이제 정용진 회장이 사이가 이제 남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관세 협의가 진행되는 민감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가까운 정용진 회장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대선이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죠. 먼저 전국 상황 살펴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자진 탈당을 권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결단과 무관하게 사법기관 판결에 따라 당원 활동을 제한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사령탑으로 당내 최연소 김용태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첫 일성으론 당과 대통령을 확실히 분리하고 대통령이 사적으로 당을 점거하지 못하게 제도화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당정 협력, 당통 분리, 사당화 금지라는 당통 관계 3대 원칙을 당원 당규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자진 탈당 권고 같은 구체적인 요구가 제시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만나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을 요청한다는 계획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당적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당 내에선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선거회의 공개 발언에서도 자진 탈당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진 탈당 권고 및 계엄에 대한 당의 책임 표명과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제안합니다. 탈당을 넘어서서 강제로 내보내는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계엄과 탄핵으로 대통령을 잃었고 대선 승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정관계 정립 같은 공언은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요한 건 김문수 후보의 의지인데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판단과 의지에 따를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어떤 의견을 내거나 그럴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김용태 비대위의 첫 시작은 전통 지지층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타협을 보려 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결국 김문수 후보 입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탈당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탈당한 사례는 빈번하게 반복됐는데 강제로 출당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던 지난 2016년 11월 여당 비박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당적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인 보수의 괴멸을 막아야 합니다. 친박계 지도부가 강경하게 거부했고 비박계가 당을 떠나며 당적을 유지하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 8개월 만인 2017년 11월 강제 출당됐습니다.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징계 절차 끝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과 제명을 조치했습니다. 박근혜 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도입 뒤 강제로 당적을 상실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임기 마지막 해에 친인척 비리 등 논란이나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들과의 갈등 속에서 당적을 내려놨습니다. 첫 탈당 사례는 1992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으로 탈당했고 5년 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의 갈등 속에 탈당했습니다. 뒤이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당 당적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는데 2002년 5월 새 아들 등의 비리 연루 의혹이 직접적 동기가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여당을 2번 탈당했습니다. 취임 7개월 만인 2003년 9월 친노 의원들의 신당 창당 움직임 속에 새천년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고
8개월 뒤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임기를 1년 앞두고 당적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당적을 유지했는데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가 되는 내일 각 당 후보들의 일정 미리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익산, 군산 등 전북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오전에 전북 익산역 동부광장을 시작으로 군산 구시청 광장과 전주 전북대 후문, 정읍역 광장을 차례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전주에선 청년 국악인과 만나 K컬처를 주제로 간담회도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수도권 남부를 시작으로 지역 유세 일정을 재개합니다. 김 후보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에서의 출근길 인사로 일정을 시작해 수원과 동탄을 훑고 오후에는 충청권으로 이동해 천안과 세종, 청주와 대전을 거치며 선거운동을 이어갑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모레는 호남에서 일정을 시작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최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합니다. 이 후보는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대령의 항소심 재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박대령의 무죄 선고에 힘을 실어줄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이어 단국대 천안 캠퍼스로 이동해 학식 먹기 캠페인을 이어간 후 충남 언론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원 민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남은 시간은 19일 단 한 표도 간절한 만큼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정당들의 구회전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스텝을 밟으면서 시동 걸 준비를 하더니 본격 댄스 3매경에 빠져듭니다. 출처를 알기는 힘든 막춤이지만 흥 하나 많은 1등 같죠? 방금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고요. 박찬대 의원의 춤도 지난번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았던 데 이어서 이렇게 전현희 그리고 김병기 의원까지 춤 대결에 동참했습니다. 다음은 누가 도전할까요? 국민의힘은 밤거리를 밝히는 독특한 유세 행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밤이 되니 이 후보 얼굴이 더 반짝반짝 빛이 나죠. 후보 포스터에 LED 전등을 단 건데요. 이름이 반딧불 청년 유세단입니다. 퇴근길 집으로 돌아가는 유권자들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 거라는데요. 청년들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의미도 담았다고 하네요. 개혁신당은 후보가 이렇게 직접 광고판으로 변신했습니다. 목에 커다란 본인 벽보를 걸고 직접 밤거리를 누비고 다니는데요. 이 모습이 신기해 보이죠? 구경하던 사람들 사진도 함께 찍고 다가가 악수도 건넵니다. 저녁 먹다 앞치마 차림으로 식당에서 나와 반기는 회사원들도 보였는데요. 이렇게 각양각색 유세를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마음,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550만 소상공인 유권자를 향해 후보들이 내놓은 위기 극복 방안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금융 지원이나 내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공통점이 꽤 많았는데 차별화된 공약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권자 12%가 넘는 550만 소상공인을 두고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그 위기의식에 공감했습니다. 이 시대 정치인의 가장 큰 실력은 뭡니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미래가 있게 만들고.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이곳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해결 방안을 내놨는데 강론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시기에 이뤄진 정책자금 채무를 조정, 탕감하는 안을 마련하고 적금에 국비를 보태 목돈을 만드는 내일체험 공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을 확대하는 데 이어 생계를 지원하는 특별융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 공약 모두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포함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중금리 대출을 전담하는 인터넷은행을, 김문수 후보는 분산된 서민금융을 통합하는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는 상가 임대료 부담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를 위해 관리비 대역을 공개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하는 안을, 김문수 후보는 분쟁 예방 목적으로 관리비를 투명화하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모든 건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과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더해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거나 수수료에 상한제를 두기로 했고, 김문수 후보는 카드사와 정부, 지자체와 연계한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외에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에게도 육아휴직과 상병수당을 확대하는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직 속 지원단으로 소상공인 위기를 통합 대응하기로 강조해 차별화하기도 했습니다. 10대 공약집에 소상공인 분야를 언급하지 않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최종 결정하는 지역별 차등제를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렇게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현수막과 벽보 등 각종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선거 관련 물품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선관위와 경찰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4일 인천 차이나타운 앞 건널목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현수막이 뭔가에 찢겨 크게 구멍이 났습니다. 홍보 현수막이 훼손돼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체에 50에서 60cm 정도 찢어졌는데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훼손했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과 벽보 등 각종 선거 홍보물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자 얼굴에 점을 찍는 등 낙서하는 건 물론 칼이나 가위로 현수막줄을 끊어버리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경기 이천시에서는 사흘 동안 여러 동과면에서 6차례나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넓은 지역으로 분포돼 있었고요. 석석갈로 끊고 두 번째는 라이터로 지지고. 이렇게 선거물 훼손이 잇따르자 선관위와 경찰도 엄중 조치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중대범죄로 여겨 일반적인 재물손괴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특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훼손하거나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는 사례 협박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DC인사이드 이준석 갤러리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살해하겠다며 빨리 사퇴에 단일화하라며 단일화하지 않으면 며칠 후에 범행을 실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의 글이 게시됐는데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대로 관할 경찰서에서 작성자 추적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결국 7차전 끝장 승부까지 가게 됐습니다. 3연패로 몰렸던 정규리그 우승팀 SK가 이후 내리 3경기를 가져오면서 기어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원희가 던진 3점 슛이 그대로 림을 통과합니다. 종료 1분 30여 초를 남기고 터진 극적인 3점 슛. 기세가 오른 SK는 김선영이 양준석의 패스를 가로채 안영준의 속공 레이업으로 연결하며 단숨에 역전까지 성공합니다. LG 마레이의 자유투를 내주고 한 점 차 추격을 허용했지만 해결사 원희가 골밑슛을 넣으며 치열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54대 51, 석점 차의 값진 승부입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SK는 초반 슛 난조에 시달린 LG의 2쿼터까지 12점 차로 앞서며 손쉬운 승리를 챙기는 듯했지만 3쿼터부터 슛감이 살아난 LG에 연이어 3점 슛을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고 종료 2분을 남기고는 6 이상의 역전 3점포를 얻어맞으며 시리즈 종료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원희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3점 슛을 꽂는 등 막판 에이스 노릇을 톡톡히 하며 승부를 7차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LG는 타마요와 양준석 등 득점 자원들이 지독한 슛난조에 시달리며 아쉽게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3연패 뒤 3연승. 챔피언 결정전에서 3경기를 연속해서 진 뒤 나머지 4경기를 모두 이겨 역전 우승을 일군 사례는 KBL은 물론 국내 프로스포츠 역사상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SK는 마침내 새 역사에 도전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두 팀의 7차전 최종 승부는 이번 주 토요일 서울 잠실에서 펼쳐집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LG가 키움을 6연패 수렁에 밀어넣고 6연승을 달리며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LG는 서울 잠실에서 열린 키움과의 홈 경기에서 선발 임찬규의 7이닝 1실점 호투와 오지환의 2점 홈런을 앞세워 6대2로 승리했습니다. 주중 3연전을 싹쓸이하며 6연승을 달린 LG는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대전에서 두산은 양석환과 양의지, 강승우가 차례로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하나를 8대2로 꺾고 주중 3연전을 모두 승리했습니다. 삼성은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후라도의 호투와 13개의 안타를 터뜨린 타선의 힘을 앞세워 KT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SSG는 3경기 연속 아치를 그린 최정의 결승 3점 홈런을 앞세워 NC를 4대0으로 물리쳤고 광주에서는 김도영이 시즌 3호포를 터뜨린 기아가 롯데의 한 점차 진땀승을 거두고 주중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장식했습니다. KPGA 메이저급 대회인 SK텔레콤 오픈에는 국내외에서 반가운 얼굴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국내와 미국, 일본을 포함해 통산 14승을 거둔 배상문 프로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이경재 기자가 만났습니다. 배상문이 연습 그린에 들어서자 후배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한국 오픈 출전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찾은 국내 무대. 지난해 이 대회에서 대선배 최경주의 우승은 신선한 자극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최경주 선배께서 우승하는 모습을 미국에서 그 중계를 봤어요. 너무 인상 깊었고 참 자극제가 돼서. 뒤늦은 군 복무를 끝낸 2017년 이후 골프 인생에 부침을 겪고 있지만 해외 투어 복귀 시즌으로 나서는 올해 국내 무대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좀 힘든 지난 몇 년이었는데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골프를 포기할 단계도 아닌 것 같고 아주 이 한국 대회가 그런 저한테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07년과 2010년 국내에서 전성기를 달릴 때 2번이나 우승했던 경험이 있어 더 애착이 가는 대회입니다. 2025년에 이게 첫 대회인데 한국에서 첫 단추를 좀 잘 깨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저 스스로 기대를 하고 제주까지 왔습니다. 배상문 외에도 최경주와 장유빈 등 해외 투어에서 뛰는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SK텔레콤 오픈. 이번 대회는 보시는 것처럼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20m밖에 나오지 않아 1라운드가 하루 수년됐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1대1 맞대결로 승부를 가리는 여자 골프 두산 매치플레이 대회 조별 예선에서 갤러리의 눈을 사로잡는 명품 샷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조하연, 조혜림 선수의 그림 같은 샷이글 장면 끝으로 함께 보시죠. 내일도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겠습니다. 또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그래도 기온이 많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2도 등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된 비구름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고 특히 강한 비가 집중되는 제주 산간에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오전까지 약하게 비가 내린 뒤 그치겠지만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 충청지방은 저녁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나 소나기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
소나기 지역에서는 우박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새벽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 19도, 부산 17도로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4도, 대구 24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모레 오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